60세 떡볶이집 여사장과 30살 어린 미군 병사. 모두가 손가락질했던 두 사람의 비밀스러운 사랑은 예순의 나이에 찾아온 기적 같은 임신 소식과 함께 세상을 발칵 뒤집어 놓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스캔들이 아닌 세상의 모든 편견에 맞서 자신들의 사랑과 아이를 지켜낸 가장 용감한 가족의 이야기입니다. 한편의 영화 같은 이들의 사랑 이야기에 가슴이 따뜻해지셨다면 응원의 마음으로 댓글에 숫자 1을 남겨주세요. 그리고 이야기 시작 전 저희에게 가장 큰 힘이 되는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말고 부탁드립니다. 서울의 시간이 조금은 더디게 흐르는 곳 은평구의 오래된 골목 안쪽에 김희정의 작은 왕국이 있었다. 누님 떡볶이라는 촌스러운 간판을 단 그곳은 그녀가 지난 20년간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 일군 삶의 터전이었다. 예순의 나이. 희정의 얼굴에는 세월의 흔적이 깊게 새겨져 있었지만 그녀의 눈빛만은 20살 처녀처럼 맑고 당당했다. 잘 정돈된 웨이브 머리, 언제나 깔끔하게 맨 빨간 앞치마, 그리고 떡볶이 판 앞에서 뿜어져 나오는 그녀 특유의 활기찬 기운은 동네 남자들의 마음을 설레게 하기에 충분했다. 사람들은 그녀를 희정 누님이라 부르며 따랐고 그녀의 떡볶이 맛보다 그녀의 시원한 웃음소리가 좋아 찾아오는 단골들이 더 많았다. 하지만 화려한 조명 뒤의 무대가 어둡듯 손님들이 모두 떠나고 난 뒤의 가게 안은 늘 차가운 정막만이 감돌았다. 희정에게는 아무도 없었다. 그녀의 과거는 아무도 모르는 깊은 상처로 얼룩져 있었다. 20살 한 시대를 풍미했던 가수의 백댄서로 화려하게 데뷔했던 그녀는 당대 최고의 작곡가와 불같은 사랑에 빠졌다. 하지만 남자는 그녀의 모든 것을 빼앗고 다른 어린 여자에게로 떠나버렸다. 배신감과 상처 속에서 그녀는 뱃속에 자라던 아이마저 유산하는 아픔을 겪어야 했다. 그날 이후 그녀는 세상의 모든 남자를 믿지 않게 되었다. 그녀는 화려했던 무대를 떠나 이 작은 골목으로 숨어들어 떡볶이라는 뜨겁고 매운 음식으로 자신의 상처를 달래며 살아왔다. 그러던 어느 늦은 봄날 오후였다. 가게의 낡은 문이 열리며 낯선 이방인 하나가 들어섰다. 군복 위에 야구 모자를 깊이 눌러 쓴 30대 초반의 젊은 미군 병사였다. 그의 가슴에 붙은 명찰에는 제이든이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다. 그는 한국계 미국인으로 태어나자마자 미국의 한 가정으로 입양되었다가 군 복무를 위해 난생 처음으로 어머니의 나라 한국 땅을 밟은 상태였다. 그는 서툰 한국말로 떡볶이 1인분을 주문했다. 처음에는 그저 스쳐 지나가는 수많은 손님 중 하나일 뿐이었다. 하지만 그는 그날 이후 매일같이 가게를 찾아왔다. 매운 것을 잘 먹지도 못하면서 그는 늘 이마에 땀을 뻘뻘 흘리며 떡볶이를 먹었고 다 먹고 난 뒤에는 어눌한 발음으로 아주머니 최고예요라며 엄지를 치켜 세우곤 했다. 희정은 그런 그의 모습이 귀엽기도 하고 안쓰럽기도 했다. 그녀는 영어를 잘하지 못했지만 두 사람은 짧은 단어와 몸짓 그리고 눈빛만으로도 이상하게 마음이 통했다. 희정은 그를 위해 맵지 않은 간장 떡볶이를 따로 만들어주기 시작했고 제이드는 그 보답으로 부대에서 가져온 달콤한 초콜릿을 그녀의 손에 쥐어주곤 했다. 시간이 흐르면서 두 사람 사이에는 설명하기 힘든 묘한 감정이 싹트기 시작했다. 제이드는 희정을 볼 때마다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던 포근함과 알 수 없는 끌림을 느꼈다. 그녀의 따뜻한 눈빛 속에서 그는 자신이 평생을 그리워했던 어머니의 그림자를 발견하고 있었다. 희정 역시 오랜 시간 잊고 지냈던 여자로서의 설렘을 이 젊고
순수한 청년의 눈빛 속에서 다시 느끼고 있었다. 그의 서툰 한국말과 아이 같은 미소는 그녀의 얼어붙었던 마음을 조금씩 녹이고 있었다. 두 사람의 감정이 무르익어 가던 어느 장마철 저녁이었다. 하늘에 구멍이라도 뚫린 듯 장대비가 쏟아져 내렸다. 가게에는 손님의 발길이 뚝 끊겼고 희정은 홀로 빗소리를 들으며 막걸리 잔을 기울이고 있었다. 바로 그때 흠뻑 젖은 모습의 제이든이 가게 문을 열고 들어왔다. 그날은 그의 외출날이었지만 갑작스러운 폭우에 갈 곳을 잃고 헤매다 자신도 모르게 이곳으로 발걸음을 옮긴 것이었다. 아이고, 이 비에 어딜 싸돌아다니다가 이 꼴이 됐누. 희정은 혀를 차면서도 마른 수건을 가져와 그의 머리를 털어주었다. 그리고 그의 앞에 따뜻한 어묵 국물과 함께 막걸리 한 사발을 가득 따라주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빗소리를 배경음악 삼아 처음으로 아주 길고 깊은 대화를 나누었다. 제이드는 자신의 아픈 과거를 털어놓았다. 태어나자마자 버려져 낯선 땅에서 이방인으로 살아야 했던 외로움. 자신을 사랑으로 키워준 양부모님이 있었지만 그의 마음 한구석에는 늘 채워지지 않는 구멍이 있었다고 했다. 그는 자신의 뿌리를 찾기 위해 어머니의 나라 한국으로 왔지만 이곳에서도 그는 여전히 이방인이었다. 저는 어디에도 속하지 못한 사람 같아요. 미국에서도 한국에서도. 그의 목소리는 빗소리에 섞여 희미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의 고백을 듣던 희정은 그의 모습 위로 40년 전 자신의 모습을 겹쳐보고 있었다. 사랑하는 남자에게 버림받고 세상에 홀로 내던져졌던 20살의 김희정. 그녀는 처음으로 자신의 아픈 과거를 누군가에게 털어놓았다. 나도 자네처럼 아주 오랫동안 혼자였어. 아주 오랫동안. 그날 밤 두 사람은 서로의 눈빛 속에서 자신과 똑같은 외로움의 그림자를 발견했다. 그들은 서로를 위로했고 서로에게 기댔다. 막걸리 기운이 오르고 빗소리가 더욱 거세지던 그 순간 제이드는 자신도 모르게 희정의 주름진 손을 잡았다. 그리고 희정은 그 손을 뿌리치지 않았다. 그날 밤 낡은 떡볶이 가게 안에서 세상에서 가장 외로웠던 두 영혼은 그렇게 하나의 마음이 되었다. 다음 날 아침 희정은 자신의 옆에서 잠든 젊은 청년의 얼굴을 보며 깊은 혼란에 빠졌다. 이것은 하룻밤의 실수인가 아니면 새로운 사랑의 시작인가. 그녀의 마음속에서는 죄책감과 설렘이 위태롭게 교차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을 골목의 날카로운 눈들이 지켜보고 있었다. 정육점 주인과 세탁소 여주인은 새벽 일찍 가게 문을 나서는 제이든의 모습을 똑똑히 목격했다. 그리고 그들의 입은 그 어떤 확성기보다도 더 빠르고 시끄럽게 동네 전체에 새로운 소문을 퍼뜨리기 시작했다. 그날 이후 희정과 제이드는 연인이 되었다. 그들의 사랑은 아슬아슬했지만 진실했다. 제이드는 외출하는 날이면 어김없이 희정의 가게를 찾아왔다. 두 사람은 함께 장을 보고 함께 음식을 만들고 손님이 끊긴 늦은 밤에는 가게의 작은 방에서 서로의 체온을 나누었다. 희정은 지난 40년간 잊고 살았던 사랑받는 여자의 행복을 다시 느끼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웃음꽃이 피어났고 그녀의 떡볶이 맛은 이전보다 더욱 깊고 달콤해졌다. 하지만 그들의 행복을 바라보는 세상의 시선은 결코 곱지 않았다. 동네 사람들은 그들의 관계를 주책맞은 늙은이의 마지막 발악, 젊은 미군을 홀린 유물이라며 뒤에서 수군거렸다. 희정의 가게를 찾던 단골 손님들의 발길도 하나둘씩 끊겼다. 특히 희정의 가게가 있는 건물의 주인인 박 사장은
노골적으로 그녀를 압박하기 시작했다. 김 사장, 나이값을 좀 하쇼. 저 젊은 양키놈이랑 어울려 다니면서 동네 물 다 흐려놓고 있잖소. 이러다 우리 건물값까지 떨어지겠소. 다음 달까지 가게 비울 준비하시오. 희정은 억울하고 분했지만 아무런 대꾸도 하지 못했다. 그녀는 그저 묵묵히 가게 문을 열고 떡볶이를 만들 뿐이었다. 그녀는 이 모든 시련이 자신이 선택한 사랑의 대가라고 생각했다. 그녀는 제이든에게 이제 그만 자신을 떠나라고, 더 이상 자신 때문에 상처받지 말라고 말했다. 하지만 제이든은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희정 씨. 저는 당신을 떠나지 않아요. 세상이 모두 우리에게 등을 돌려도 나는 당신 편이에요. 그의 흔들림 없는 믿음은 그녀에게 큰 용기가 되어 주었다. 그러던 어느 날 희정은 자신의 몸에 찾아온 이상한 변화를 감지했다. 폐경이 온 지 10년도 더 지났는데 갑자기 입덧처럼 속이 메스꺼리고 평소에는 좋아하던 떡볶이 냄새마저 역하게 느껴졌다. 처음에는 그저 나이가 들어 몸이 쇠약해진 탓이라고만 생각했다. 하지만 증상은 날이 갈수록 심해졌다. 그녀의 오랜 친구이자 동네 약국의 약사인 최 씨가 그녀의 창백한 얼굴을 보고 조심스럽게 말했다. 희정아, 너 혹시... 희정은 설마 하는 마음으로 약국에서 임신 테스트기를 사왔다. 그리고 다음 날 새벽 떨리는 손으로 확인한 테스트기에는 선명하고도 분명한 두 줄이 그어져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60의 나이에 임신이라니. 이것은 의학적으로도 상식적으로도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었다. 그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한참 동안 넋을 잃고 있었다. 이것은 신이 내린 기적인가 아니면 잔인한 장난인가. 그녀의 뱃속에서 그녀가 40년 전 잃어버렸던 그 아이가 다시 돌아온 것만 같았다. 희정은 며칠 밤낮을 뜬 눈으로 지새웠다. 그녀는 이 믿을 수 없는 사실을 제이든에게 차마 털어놓을 수가 없었다. 그의 젊은 인생에 늙은 여자가 낳은 아이라는 무거운 짐을 지게 할 수는 없었다. 그녀는 혼자서 모든 것을 감당하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조용히 아이를 지울 수 있는 병원을 수소문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60의 나이에 임신한 산모를 선뜻 받아주는 병원은 없었다. 의사들은 모두 산모와 아이 모두에게 너무 위험한 일이라며 고개를 저었다. 그녀의 고뇌를 눈치챈 것은 제이든이었다. 그는 평소와 달리 어둡고 불안해 보이는 그녀의 모습에 무언가 큰일이 생겼음을 직감했다. 그는 희정을 다그쳤고 결국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모든 사실을 고백했다. 제이든, 나 당신 아이를 가졌어. 제이든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그는 너무나도 큰 충격에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의 침묵은 희정에게 비수처럼 날아와 박혔다. 역시 그도 결국 나를 떠나겠구나. 희정은 모든 것을 체념한 채 그에게 말했다. 걱정 마. 내가 알아서 할게. 당신 인생에 짐이 되지는 않을 테니. 하지만 제이든의 생각은 달랐다. 그는 충격과 혼란 속에서도 단 한 가지 사실만은 분명히 알 수 있었다. 그는 뱃속의 아이를 그리고 희정을 버릴 수 없다는 것이었다. 그는 평생을 자신을 낳아준 부모를 그리워하며 살아왔다. 그는 자신의 아이에게 자신과 똑같은 아픔을 물려줄 수는 없었다. 그는 희정의 손을 잡고 떨리는 목소리로 그러나 분명하게 말했다. 희정 씨, 저 아빠가 될 준비가 됐어요. 우리 같이 이 아이를 키워요. 제가 당신과 우리 아이를 평생 책임질게요. 두 사람이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고 새로운 희망을 품기 시작했을 때 그들의 비밀은 결국 세상에 알려지고 말았다.
희정이 산부인과를 다녀오는 모습을 동네의 한 사람이 목격하고 악의적인 소문을 퍼뜨린 것이다. 소문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순식간에 인터넷을 통해 전국으로 퍼져나갔다. 경악, 60대 할머니, 30살 연하 미군과 부적절한 관계로 임신. 돈 노린 미군에 계획된 접근인가, 노망난 할머니의 주책인가. 자극적인 기사들이 쏟아졌고 사람들은 그들을 향해 무자비한 돌을 던지기 시작했다. 가장 큰 상처는 희정의 유일한 혈육인 아들에게서 왔다. 미국에서 성공한 사업가가 되어 명절에도 연락 한 번 없던 아들은 이 소식을 듣고 한국으로 날아왔다. 하지만 그는 어머니를 위로하기 위해 온 것이 아니었다. 그는 어머니의 가게로 쳐들어와 모든 것을 부수며 악을 썼다. 어머니, 제정신이세요. 이 나이에 무슨 망신입니까? 당장 그 애 지우고 저 양키놈이랑 헤어지세요. 어머니 때문에 제 사업과 명예가 전부 망가지게 생겼단 말입니다. 아들의 잔인한 말과 세상의 차가운 시선 앞에서 희정은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 그녀는 가게 문을 닫고 며칠 동안 방 안에 틀어박혀 식음을 전폐했다. 그녀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었다. 하지만 그녀가 무너질 때마다 그녀를 일으켜 세운 것은 제이든이었다. 그는 묵묵히 그녀의 곁을 지키며 그녀를 위해 밥을 짓고 그녀의 눈물을 닦아주었다. 제이든 역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그의 소문은 부대에까지 퍼졌고 그는 상관에게 불려가 호된 질책을 받아야 했다. 자네 미쳤나? 군인의 명예를 더럽혀도 유분수지. 당장 그 여자랑 헤어지고 본국으로 돌아갈 준비하게. 하지만 제이드는 굴하지 않았다. 그는 상관 앞에서 자신의 사랑과 뱃속의 아이에 대한 책임을 당당하게 밝혔다. 그의 확고한 태도에 부대에서도 더 이상 그를 강요할 수는 없었다. 며칠 뒤 희정은 다시 가게 문을 열었다. 그녀의 얼굴은 수척했지만 그녀의 눈빛은 이전보다 더욱 단단해져 있었다. 그녀는 자신을 향해 수군거리는 사람들의 시선을 피하지 않았다. 그녀는 묵묵히 떡볶이를 만들었고 자신을 찾아오는 몇 안 되는 손님들에게 이전보다 더 따뜻한 미소로 화답했다. 그녀는 세상에 자신의 방식으로 싸우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가게로 뜻밖의 손님이 찾아왔다. 희정의 오랜 친구이자 동네 약국의 약사인 최 씨였다. 그는 희정의 손을 잡고 작은 봉투 하나를 내밀었다. 희정아, 힘내라. 이건 너를 응원하는 동네 사람들의 작은 마음이다. 봉투 안에는 삐뚤빼뚤한 글씨로 쓴 응원의 편지들과 함께 십시일반 모은 돈이 들어 있었다. 그녀를 비난하던 사람들도 많았지만 그녀의 진심을 알아주고 묵묵히 그녀를 응원해주는 따뜻한 이웃들도 있었던 것이다. 희정은 그들의 따뜻한 마음에 뜨거운 눈물을 흘렸다. 그날 저녁 제이드는 희정에게 아주 특별한 선물을 내밀었다. 그것은 그가 직접 만든 아주 작은 아기 신발 한 켤레였다. 그리고 그는 희정의 손가락에 반짝이는 다이아몬드 반지 대신 투박한 쇠로 만든 너트 하나를 끼워 주었다. 희정 씨, 저는 당신에게 화려한 미래를 약속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이 너트처럼 당신과 우리 아이의 삶을 평생 단단하게 조여주고 지켜주겠다고 약속할게요. 저와 결혼해 주시겠어요? 그의 서툴지만 진심 어린 청혼에 희정은 웃음과 눈물이 뒤섞인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밤 낡은 떡볶이 가게의 작은 방 안에서 세상에서 가장 특별하고 용감한 두 사람은 서로의 상처를 보듬어 안으며 평생을 함께할 것을 약속했다. 제이든의 청혼을 받아들였지만 현실은 여전히 가혹했다.
건물주 박 사장은 가게를 비우라는 통보를 매일같이 해왔다. 김 사장, 좋은 말로 할 때 나가쇼. 당신들 때문에 동네 사람들 보기 창피해서 살 수가 없소. 그의 횡포는 날이 갈수록 심해졌고 두 사람은 결국 한 달 안에 가게를 비워주기로 약속할 수밖에 없었다. 20년간 희정의 모든 것이었던 작은 왕국이 그렇게 허무하게 사라질 위기에 처한 것이다. 두 사람은 남은 한 달 동안 앞으로의 삶을 계획해야 했다. 그들에게는 돈도 머물 곳도 없었다. 제이든의 군인 월급과 이웃들이 모아준 작은 돈이 전부였다. 그는 희정에게 자신의 군 복무가 끝나면 함께 미국으로 가자고 제안했다. 희정 씨, 이곳은 우리에게 너무 가혹해요. 미국으로 가면 아무도 우리를 손가락질하지 않을 거예요. 제가 당신과 우리 아이를 행복하게 해줄게요. 하지만 희정은 조용히 고개를 저었다. 아니, 제이든. 나는 도망치고 싶지 않아. 내 인생은 여기에 있어. 나는 내 아이를 이 땅에서 내 힘으로 당당하게 키워내고 싶어. 두 사람은 가게를 정리하며 희정의 지난 20년의 세월이 담긴 낡은 물건들을 하나씩 꺼내보았다. 그러던 중 희정은 아주 오래된 앨범 하나를 발견했다. 그 안에는 그녀가 40년 전 백댄서 시절에 찍었던 빛바랜 사진들이 들어 있었다. 사진 속의 젊은 희정은 세상 누구보다도 화려하고 자신감 넘치는 모습으로 웃고 있었다. 그리고 그 옆에는 그녀가 한때 목숨처럼 사랑했던, 그러나 결국 그녀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기고 떠나간 그 남자의 모습도 있었다. 그녀는 처음으로 제이든에게 자신의 모든 과거를 털어놓았다. 남자의 배신, 그리고 유산의 아픔까지. 그녀의 눈물 어린 고백을 들으며 제이든은 그녀가 얼마나 깊은 상처를 안고 살아왔는지를 비로소 이해하게 되었다. 그는 그녀를 끌어안고 그녀의 상처까지도 모두 사랑하겠다고, 평생 지켜주겠다고 맹세했다. 가게를 비우기 바로 전날 밤이었다. 희정과 제이든은 텅 비어버린 가게 안에서 그들만의 작은 결혼식을 올리기로 결심했다. 그들은 구청에 찾아가 사람들의 놀란 시선 속에서 당당하게 혼인신고를 마쳤다. 그리고 그날 저녁 가게 안에는 최 약사와 제이든의 동료인 김 병장, 그리고 그들을 끝까지 응원해 주었던 몇몇의 단골 손님들이 모였다. 화려한 드레스도 비싼 음식도 없었다. 희정은 가장 아끼던 원피스를 입었고 제이든은 깨끗하게 다린 군복을 입었다. 신부의 손에는 동네 아이들이 꺾어다 준 들꽃 다발이 들려 있었다. 주례는 최 약사가 맡아주었다. 그는 두 사람의 손을 잡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오늘 저는 세상에서 가장 용감하고 아름다운 두 사람의 결혼을 이 자리에서 증언합니다. 그들의 작은 결혼식이 끝나갈 무렵 가게 문이 거칠게 열리며 건물주 박 사장이 부동산 중개인과 함께 들이닥쳤다. 아니, 여기서 아직도 뭐 하는 거요? 당장 나가지 못해. 그의 무례한 고함 소리에 행복했던 분위기는 순식간에 얼어붙었다. 하지만 희정은 더 이상 위축되지 않았다. 그녀는 제이든의 손을 잡고 당당하게 그를 마주보며 말했다. 사장님, 저희는 오늘 여기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내일 약속대로 이 가게를 비워드리겠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당신은 가게를 뺏을 수는 있어도 우리의 사랑과 행복은 결코 뺏을 수 없을 겁니다. 가게를 나온 두 사람에게는 혹독한 현실이 기다리고 있었다. 그들은 최 약사가 소개해준 아주 작고 허름한 옥탑방에서 새로운 생활을 시작했다. 제이든의 제대가 얼마 남지 않았지만 한국에서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았다. 희정 역시
예순이 넘은 임산부를 선뜻 직원으로 써주는 곳은 없었다. 그들은 절망의 가장 밑바닥까지 떨어진 것만 같았다. 그러던 어느 날 제이드는 텔레비전에서 전국의 야시장을 돌며 음식을 파는 푸드트럭에 대한 방송을 보게 되었다. 그 순간 그의 머릿속에서 번개 같은 아이디어가 스쳐 지나갔다. 그는 희정에게 말했다. 희정 씨, 우리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떡볶이 요리 비법이 있잖아요. 우리도 트럭을 사서 떡볶이 장사를 다시 시작해보는 게 어때요? 희정은 처음에는 망설였다. 하지만 더 이상 잃을 것도 없다는 생각에 그녀는 남편의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두 사람은 이웃들이 모아준 돈과 제이든이 군대에서 모은 월급을 탈탈 털어 낡은 중고 트럭 한 대를 겨우 구입했다. 그리고 며칠 밤낮을 세워가며 직접 페인트 칠을 하고 조리대를 만들며 그들만의 작고 소중한 바퀴 달린 떡볶이집을 만들어 나갔다. 마침내 그들의 새로운 가게가 문을 여는 날, 그들은 희망에 부풀어 서울에서 가장 큰 야시장을 찾아갔다. 하지만 그들의 첫날은 처참한 실패로 끝났다. 이미 자리를 잡고 있던 다른 상인들의 텃세는 생각보다 심했고 사람들은 낯선 그들의 트럭을 거들떠보지도 않았다. 그들은 그날 단 한 그릇의 떡볶이도 팔지 못한 채 쓸쓸히 집으로 돌아와야 했다. 희정은 주저앉아 울었다. 여보, 우리는 안 될 건가 봐. 그냥 다 포기하자. 하지만 제이드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는 아내를 위로하며 다음 날 새벽 아무도 없는 시장으로 향했다. 그리고 그는 다른 상인들이 버린 채소들을 주워 모아 밤새도록 정성껏 육수를 끓이고 떡을 다듬었다. 다음 날 그는 단 한 분의 손님이라도 최고의 떡볶이를 대접하겠다는 작은 팻말을 트럭 앞에 걸었다. 바로 그때 기적이 일어났다. 그의 정성을 지켜보던 한 유명 음식 블로거가 우연히 그들의 트럭을 찾아온 것이다. 그는 별 기대 없이 떡볶이를 한 입 맛보고는 그 깊고 따뜻한 맛에 큰 충격을 받았다. 그리고 그는 두 사람의 기구하고도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에 더 큰 감동을 받았다. 그날 저녁 그의 블로그에는 세상에서 가장 슬프고도 맛있는 떡볶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고 그 글은 순식간에 인터넷을 통해 퍼져나갔다. 블로거의 글 하나는 거대한 나비 효과를 불러일으켰다. 다음 날부터 희정과 제이든의 작은 트럭 앞에는 그들의 떡볶이를 맛보고 그들의 사랑을 응원하기 위해 전국 각지에서 찾아온 사람들로 긴 줄이 늘어서기 시작했다. 어떤 이들은 떡볶이 값 대신 아기 옷이나 장난감을 선물로 건네기도 했고 어떤 이들은 두 사람의 손을 잡고 눈물로 그들을 응원해 주기도 했다. 바퀴 달린 떡볶이집은 순식간에 서울에서 가장 유명한 명물이 되었다. 두 사람은 밀려드는 손님에 몸은 힘들었지만 마음만은 날아갈 듯이 행복했다. 그들은 더 이상 세상의 손가락질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들의 곁에는 이제 그들을 지지하고 사랑해주는 더 많은 사람들이 함께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던 어느 날 한참 떡볶이를 만들던 희정이 갑자기 극심한 복통을 느끼며 그 자리에 쓰러졌다. 예순이라는 고령의 나이에 그동안 겪었던 극심한 스트레스와 과로가 그녀의 몸에 무리를 준 것이었다. 제이드는 황급히 아내를 업고 병원으로 달려갔다. 상황은 위급했다. 산모와 아이 모두 위험할 수 있다는 의사의 말에 제이드는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다. 그는 수술실 앞에서 몇 시간을 피눈물로 기도하고 또 기도했다. 몇 시간 뒤 수술실 문이 열리고 의사가 나왔다. 기적입니다. 산모와 아기 모두 무사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이드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아이처럼 목 놓아 울었다. 잠시 후 간호사가 작고 예쁜 딸을 그의 품에 안겨주었다. 아이는 엄마를 꼭 닮아 맑고 커다란 눈을 가지고 있었다. 그는 아이의 작은 뺨에 입을 맞추며 하늘에 있는 아내의 어머니와 자신을 낳아준 이름 모를 어머니에게 가슴 깊이 감사를 올렸다. 딸이 태어나면서 그들의 삶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다. 그들은 더 이상 두 사람이 아니었다. 그들은 사랑이라는 이름의 딸과 함께 비로소 완전한 가족이 되었다. 희정은 건강을 회복한 뒤 다시 떡볶이 트럭으로 돌아왔다. 그녀의 곁에는 아기띠의 사랑이를 아는 채 서툰 솜씨로 손님을 맞는 제이든이 함께 있었다. 그들의 모습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행복한 풍경이었다. 그들의 성공 소식은 그들을 괴롭혔던 사람들의 귀에도 들어갔다. 어느 날 옛 건물주였던 박 사장이 비굴한 얼굴로 그들을 찾아와 자신의 건물에 다시 들어와 장사를 해달라고 애걸했다. 하지만 희정은 웃으며 그의 제안을 거절했다. 사장님, 저희는 이제 땅에 얽매여 살고 싶지 않습니다. 이 바퀴 달린 작은 집이 저희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큰 왕국입니다. 더 놀라운 손님이 찾아온 것은 그로부터 얼마 뒤였다. 희정의 아들이었다. 그는 미국에서의 사업 실패와 이혼으로 모든 것을 잃고 초라한 모습으로 어머니를 찾아왔다. 그는 어머니와 자신과 나이 차이도 얼마 나지 않는 새아버지, 그리고 갓 태어난 어린 동생의 모습을 보고 차마 고개를 들지 못했다. 그는 어머니 앞에 무릎을 꿇고 자신의 모든 어리석었던 과거를 눈물로 사죄했다. 어머니,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희정은 아들을 일으켜 세웠다. 그녀는 아들을 원망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오랜 세월 동안 홀로 힘겨웠을 아들의 상처를 따뜻하게 보듬어 줄 뿐이었다. 괜찮다, 아들아. 이제라도 돌아왔으니 그걸로 되었다. 배고프지? 이리 와서 떡볶이부터 한 그릇 먹으렴. 그녀는 아들에게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떡볶이 한 그릇을 말없이 내어주었다. 그 순간 모자 사이에 길고 길었던 미움과 원망의 벽이 한순간에 허물어지고 있었다. 시간이 흘러 사랑이는 어느덧 유치원에 갈 나이가 되었다. 희정과 제이든의 바퀴 달린 떡볶이집은 이제 트럭 한 대를 넘어 서울 시내에 여러 개의 분점을 둔 작지만 강한 체인점이 되어 있었다. 제이든은 군에서 제대한 뒤 정식으로 한국에 귀화하여 아내와 함께 사업을 이끌어가는 든든한 사장님이 되었다. 그들은 더 이상 단순한 떡볶이 장사를 하지 않았다. 그들은 자신들의 가게를 희정의 아들처럼 인생의 실패로 길을 잃은 사람들이나 혹은 과거의 자신들처럼 사회의 편견 속에서 고통받는 미혼모들을 위한 새로운 희망의 일터로 만들어 나갔다. 그들의 가게는 언제나 따뜻한 음식과 더 따뜻한 사람의 온기로 가득 찼다. 어느 맑은 가을날 오후였다. 희정은 가게 앞에 작은 벤치에 앉아 가게 안을 들여다보고 있었다. 주방에서는 이제는 모든 것을 용서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된 자신의 아들이 이복 동생인 사랑이를 목에 태운 채 즐겁게 떡볶이를 만들고 있었다. 그리고 카운터에서는 남편 제이든이 손님들을 향해 세상에서 가장 부드러운 미소로 커피를 내리고 있었다. 그 평화로운 풍경을 바라보며 희정은 자신의 길고 길었던 인생을 떠올렸다. 상처로 가득했던 젊은 날, 외로움으로 얼룩졌던 중년, 그리고 기적처럼 찾아온 황혼의 사랑까지. 그녀의 삶은 비록 평탄하지는 않았지만 그 모든 순간들이 모여 지금의 이 눈부신 행복을 만들어냈다는 것을
그녀는 깨닫고 있었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가게의 낡은 간판을 닦았다. 누님 떡볶이. 그녀는 이제 누군가의 누님이자 아내이고 엄마이며 그리고 할머니였다. 그녀는 세상의 모든 상처 입은 희정들에게 자신의 삶을 통해 이렇게 속삭여주고 싶었다. 괜찮아. 당신은 결코 혼자가 아니야. 그리고 사랑하기에 너무 늦은 때란 결코 없단다. 가게의 낡은 창문 너머로 서울의 저녁 노을이 마치 그녀의 위대한 삶을 축복하듯 아름답게 물들고 있었다. 세월은 떡볶이 국물이 끓어오르는 소리처럼 따뜻하고 정겹게 흘러갔다. 희정과 제이든의 딸 사랑이는 7살이 되었다. 아이는 엄마의 당당함과 아빠의 따뜻한 눈빛을 고스란히 물려받아 골목의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밝고 총명한 아이로 자라났다. 낡았던 누님 떡볶이 가게는 이제 희정처럼이라는 새로운 이름의 깔끔한 분식 레스토랑이 되었고 그 옆에는 제이든의 제이든 커피 트럭이 어김없이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그들의 가게는 더 이상 단순한 식당이 아니었다. 그곳은 세상의 편견에 맞서 사랑을 지켜낸 두 사람의 용기를 응원하기 위해 멀리서도 일부러 찾아오는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동네의 작은 성지와도 같은 곳이 되었다. 희정은 67의 나이에도 여전히 빨간 앞치마를 두르고 떡볶이를 만들었고 40을 앞둔 제이드는 세상에서 가장 향기로운 커피를 내렸다. 그들의 삶은 평범했지만 그 안에는 깊은 강물과도 같은 평화가 흐르고 있었다. 하지만 잔잔한 강물 위에도 때로는 예기치 못한 돌멩이가 날아와 파문을 일으키는 법이다. 사건은 사랑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하면서부터 시작되었다. 아이는 학교에서 처음으로 자신들의 가족이 다르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어느 날 사랑이가 학교에서 울면서 집에 돌아왔다. 엄마, 친구들이 엄마는 할머니냐고 놀렸어. 아빠는 왜 그렇게 젊으냐고 이상하대. 아이의 작은 어깨는 슬픔으로 떨리고 있었다. 희정과 제이든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그들이 애써 외면하고 있던 그러나 언젠가는 반드시 마주해야만 했던 현실의 벽이었다. 그날 밤 세 사람은 처음으로 그들의 다름에 대해 진지한 대화를 나누었다. 희정은 딸의 눈높이에 맞춰 주름진 자신의 얼굴과 남편의 젊은 얼굴, 그리고 그들 사이의 깊은 사랑에 대해 조금의 거짓도 없이 솔직하게 이야기해 주었다. 사랑아, 사랑은 말이다 나이를 보고 하는 게 아니란다. 마음을 보고 하는 거지. 엄마와 아빠는 서로의 외로운 마음을 알아보고 사랑하게 된 거야. 우리는 조금 특별할 뿐 결코 틀린 게 아니란다. 제이든 역시 딸을 끌어안고 말했다. 그리고 사랑아, 내 이름이 왜 사랑인지 아니? 너는 세상의 모든 편견을 이겨낸 엄마와 아빠의 가장 위대한 사랑의 증거이기 때문이야. 그날 밤 사랑이는 엄마와 아빠의 사랑 이야기를 자장가 삼아 아주 오랜만에 편안한 잠을 잘 수 있었다. 하지만 사랑이의 마음속에는 새로운 질문 하나가 싹트고 있었다. 우리 가족은 서로의 마음을 알아보고 사랑하게 되었구나. 그렇다면 나를 낳아주셨지만 한 번도 만난 적 없는 아빠의 또 다른 엄마는 어떤 마음으로 아빠를 떠나보냈을까? 아이는 아빠 제이든의 가장 깊은 상처이자 그가 평생을 찾아 헤맨 또 다른 뿌리에 대해 궁금해하기 시작한 것이다. 아빠를 낳아준 할머니는 어떤 분이셨어? 아빠는 그 할머니가 보고 싶지 않아? 사랑이의 순수한 질문은 제이든이 지난 수십 년간 애써 묻어두었던 가장 아픈 상처를 건드렸다. 그는 한국에 온 이후 자신의 뿌리를 찾으려는 시도를 몇 번 했었지만 번번이 실패하고
어느 순간부터 포기한 채 살아가고 있었다. 하지만 딸의 질문은 그의 마음속에 꺼져 있던 불씨를 다시 지폈다. 그의 고뇌를 지켜보던 희정이 그의 등을 따뜻하게 감싸 안으며 말했다. 제이든, 이제는 괜찮아. 당신은 더 이상 혼자가 아니잖아. 우리 함께 당신의 잃어버린 조각을 찾아보자. 사랑이에게도 당신에게도 꼭 필요한 일일 거야. 아내와 딸의 응원에 용기를 얻은 제이드는 마침내 자신의 뿌리를 찾기 위한 마지막 여정을 시작했다. 그들은 입양 기간에 다시 연락을 취했고 수십 년간 굳게 닫혀있던 그의 기록 보관함이 마침내 그들 앞에서 열렸다. 하지만 그 안에 남아있는 정보는 너무나도 희미했다. 김은영이라는 흔한 이름과 30여 년 전에 낡은 주소 하나. 그것이 전부였다. 제이든과 희정, 그리고 사랑이는 그 작은 단서 하나만을 가지고 무작정 길을 나섰다. 주소지에 적힌 곳은 서울의 한 낡은 달동네였다. 하지만 30년이라는 세월 속에 그곳은 이미 거대한 아파트 단지로 변해 있었고 과거의 흔적은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었다. 그들은 며칠 동안 동네의 오래된 부동산과 주민센터를 돌아다니며 김은영이라는 사람의 행방을 수소문했다. 하지만 아무도 그녀를 기억하지 못했다. 시간이 흐를수록 제이드는 다시 깊은 절망감에 빠져들었다. 그는 자신을 낳아준 어머니가 자신을 철저하게 지워버렸다고 생각했다. 그가 모든 것을 포기하고 돌아가려던 순간이었다. 그들의 안타까운 사연을 듣게 된 동네의 가장 오래된 약국의 최 약사가 그들을 불러 세웠다. 그는 희정의 오랜 친구이기도 했다. 잠깐만요, 김은영이라면 혹시 매일같이 창백한 얼굴로 와서 두통약을 사가던 그 아가씨 말인가? 최 약사의 기억은 희미했지만 결정적이었다. 그는 김은영이라는 젊은 여성이 동네의 작은 봉제 공장에서 일했으며 몸이 많이 아파 보였다고 기억했다. 그리고 그녀가 어느 날 갑자기 공장의 빚만 남겨둔 채 야반도주하듯 사라져버렸다는 이야기까지. 제이든의 어머니는 어쩌면 여전히 세상 어딘가에서 고통받으며 살아가고 있을지도 몰랐다. 최 약사의 기억을 바탕으로 그들은 수소문 끝에 30년 전 그 봉제 공장의 사장을 찾아내는데 성공했다. 이제는 백발의 노인이 된 공장 사장은 김은영이라는 이름을 듣자마자 깊은 한숨부터 내쉬었다. 은영이 참 착하고 성실한 아이였는데 빚만 잔뜩 남기고 그렇게 사라져버릴 줄은 몰랐지. 그리고 그는 아무도 몰랐던 충격적인 사실을 털어놓았다. 은영이가 떠나기 몇 달 전 그녀가 공장 근처의 한 산부인과를 드나드는 것을 목격했다는 것이다. 그녀는 아이를 임신한 상태였던 것이다. 모든 조각이 맞춰졌다. 제이든의 어머니는 홀로 아이를 키울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자신의 아들이 더 좋은 환경에서 자라기를 바라는 마음에 눈물을 머금고 아이를 입양 보냈던 것이다. 그들은 마지막 희망을 품고 그 산부인과를 찾아갔다. 병원은 다행히 아직 같은 자리에 남아 있었다. 그들은 늙은 의사에게서 30년 전의 진료 기록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그 기록의 비상 연락망에 그녀의 유일한 혈육이었던 언니의 연락처가 남아 있었다. 며칠 뒤 제이드는 희정과 사랑이의 손을 잡고 경기도의 한 작은 도시에 있는 낡은 아파트를 찾아갔다. 떨리는 마음으로 초인종을 눌렀을 때 문을 열고 나온 것은 사진 속 어머니와 너무나도 닮은 그러나 세월의 무게에 지쳐 보이는 한 중년의 여성이었다. 그녀는 제이든을 보자마자 그가 누구인지 직감했다는 듯 눈물을 터뜨렸다. 그녀는 제이든의 이모였다.
이모는 그들을 집 안으로 들였다. 그리고 지난 30년간 아무도 몰랐던 가슴 아픈 진실을 털어놓았다. 제이든의 어머니 김은영은 아이를 떠나보낸 죄책감과 그리움 속에서 평생을 홀로 아파하며 살아왔다고 했다. 그녀는 다른 가정을 꾸리지도 못한 채 몇 년 전 지병이 악화되어 지금은 근처의 한 요양병원에 누워 있다는 것이었다. 그날 오후 제이드는 마침내 생애 처음으로 어머니를 만나러 갔다. 희정과 사랑이는 차마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병실 밖에서 그의 뒷모습을 지켜볼 뿐이었다. 병실의 침대 위에는 아주 마르고 쇠약해진 한 여인이 창밖만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다. 제이든이 떨리는 목소리로 그녀를 불렀다. 어머니, 저 왔어요. 그 목소리에 여인이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그녀의 텅 비어있던 눈동자에 아주 오랜만에 희미한 빛이 돌아왔다. 어머니와의 재회는 제이든이 상상했던 것처럼 감격적이거나 따뜻하지 않았다. 어머니 김은영은 아들을 알아보았지만 기쁨보다 더 큰 죄책감에 몸을 떨며 아들의 얼굴을 제대로 쳐다보지도 못했다. 미안하다. 내가 너에게 너무 큰 죄를 지었다. 그녀는 그 말만 반복하며 하염없이 눈물을 흘릴 뿐이었다. 제이드는 그런 어머니의 앙상한 손을 잡고 자신 또한 오랫동안 그녀를 원망했었다고 하지만 이제는 괜찮다고 그녀를 위로했다. 더 큰 문제는 그 이후에 찾아왔다. 은영의 언니, 즉 제이든의 이모는 처음에는 그들을 반갑게 맞아주었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점차 불편한 기색을 내비치기 시작했다. 그녀는 평생을 아픈 동생을 돌보며 자신의 삶을 희생해왔다. 그녀에게 갑자기 나타난 조카 제이든과 그의 너무나도 특별한 가족은 자신의 평화로운 일상을 뒤흔드는 또 다른 짐처럼 느껴졌던 것이다. 특히 그녀는 희정의 나이를 알게 된 뒤부터 노골적으로 그녀를 무시하고 냉대하기 시작했다. 아니, 어떻게 아가씨가 우리 제이든보다 30살이나 많단 말이에요? 게다가 아이까지 이건 말도 안 돼요. 우리 가문은 이런 관계 절대 인정 못합니다. 희정은 깊은 상처를 받았다. 하지만 그녀는 예전처럼 아파하거나 물러서지 않았다. 그녀는 제이든의 이모 앞에 당당히 마주섰다. 그리고 그녀의 손을 잡고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기 시작했다. 자신이 겪었던 과거의 상처와 제이든을 만나 어떻게 다시 사랑을 믿게 되었는지, 그리고 예순의 나이에 아이를 낳아 기르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를. 그녀의 진심 어린 고백에 이모의 얼어붙었던 마음도 조금씩 녹아내리기 시작했다. 그녀는 희정의 주름진 손을 보며 자신과 마찬가지로 평생을 희생하며 살아온 한 여인의 깊은 삶의 무게를 느낄 수 있었다. 마침내 제이든의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던 날이었다. 임종의 순간 그녀는 제이든과 희정, 그리고 어린 손녀 사랑이의 손을 자신의 두 손으로 꼭 잡았다. 그리고 그녀는 평생 처음으로 환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이제야 나도 마음 편히 가도 되겠구나. 우리 아들 곁에 이렇게 좋은 사람들이 함께 있으니. 어머니의 장례를 치른 뒤 제이든은 비로소 자신을 얽매고 있던 마지막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그는 더 이상 버려진 아이라는 상처에 아파하지 않았다. 그는 자신을 세상에 태어나게 해준 어머니와 자신에게 진정한 사랑을 가르쳐준 어머니, 그리고 자신에게 새로운 미래를 선물해준 딸까지 세상의 모든 사랑을 가진 가장 완전한 사람이 되어 있었다. 시간이 흘러 제이든의 딸 사랑이는 어느덧 고등학생이 되었다. 그리고 희정은 이른이 훌쩍 넘은 동네에서 가장 멋쟁이 할머니가 되었다. 제이든은 커피 트럭을 접고
희정처럼 레스토랑의 든든한 사장님이 되어 아내의 곁을 지키고 있었다. 그들의 가게는 이제 단순한 떡볶이집이 아니었다. 그곳은 나이와 국적, 그리고 저마다의 사연을 가진 수많은 외로운 사람들이 찾아와 서로를 위로하고 새로운 희망을 얻어가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 있었다. 가게의 벽에는 그들을 찾아왔던 수많은 사람들의 웃는 얼굴이 담긴 사진들이 빼곡하게 붙어 있었다. 어느 늦은 오후 가게에 특별한 손님이 찾아왔다. 희정의 아들이었다. 미국에서 하던 사업이 모두 망하고 이혼까지 한 그는 수십 년 만에 초라한 모습으로 어머니를 찾아온 것이었다. 그는 어머니 앞에 무릎을 꿇고 자신의 모든 어리석었던 과거를 눈물로 사죄했다. 희정은 아무 말 없이 아들의 등을 토닥여 주었다. 그리고 그에게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떡볶이 한 그릇을 말없이 내어주었다. 그날 저녁 가게 안에는 아주 특별한 가족들이 모두 모여 앉았다. 희정과 제이든 그리고 딸 사랑이, 희정의 아들과 제이든의 이모까지. 그들은 함께 떡볶이를 나누어 먹으며 지나온 세월에 대해 이야기했다. 더 이상 그들 사이에 어색함이나 원망은 없었다. 오직 모든 것을 이겨낸 자들만이 나눌 수 있는 깊은 이해와 평화만이 존재할 뿐이었다. 희정은 자신을 둘러싼 사랑하는 사람들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생각했다. 인생이란 결국 얼마나 많은 것을 가졌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많은 것을 사랑했느냐로 기억되는 것이라고. 그녀의 삶은 비록 상처투성이었지만 그 어떤 보석보다도 더 찬란하게 빛나고 있었다. 가게의 낡은 창문 너머로 서울의 저녁 노을이 마치 그녀의 위대한 삶을 축복하듯 아름답게 물들고 있었다. 진정한 사랑은 나이나 조건의 경계를 넘어 서로의 외로움을 알아보는 두 개의 진심이 만날 때 시작됩니다. 인생의 가장 큰 실수는 때로는 가장 큰 행복을 가져다주는 예상치 못한 선물이 되기도 합니다. 가족이란 정해진 형태나 사회의 시선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서로에 대한 믿음과 책임감으로 함께 지어가는 집과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유산은 돈이나 재산이 아니라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남겨주는 따뜻한 기억과 사랑의 가치입니다. 우리의 삶이 저물어가는 황혼역에도 마음만은 언제나 가장 뜨거운 봄날을 다시 맞이할 수 있습니다. 한편의 영화 같은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었다면 저희에게 가장 큰 힘이 되는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말고 부탁드립니다. 나이를 초월한 사랑과 새로운 가족의 형태에 대한 여러분의 소중한 생각을 댓글로 함께 나눠주세요.